여보, 이 계좌는 뭐예요? 5억이나 들어있는데. 제가 모르는 통장이네요? 아, 그건 사업 관련 계좌야. 너는 몰라도 돼. 윤지영 씨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있던데. 이것도 사업용인가요? 미자야, 괜한 것까지 캐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속이실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할 때 말이에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한미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알람 시계에 의존해 본 적이 없었죠.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성태를 조심스럽게 피해 일어나며 한미자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세수를 마친 한미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 박옥내를 위한 죽을 끓이고 남편을 위한 아침상을 차리는 일이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죠. 미용실을 열기 전 한미자는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봅니다. 92살의 박옥내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잠이 깊어졌다는 걸 한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신다는 것도 말이죠. 어머님,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미자야, 너 누구니? 박옥내의 말에 한미자는 잠시 당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오늘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한미자요. 차분하게 대답하며 한미자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식탁으로 모십니다. 박옥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 박성태가 식탁에 나타납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점장 시절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운동복을 입었지만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앉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박성태가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찹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한미자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시기도 했죠. 병원에 모셔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요즘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성태는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참,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일도 많네.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은 한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남편에게는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인 걸까요? 4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남편은 알고 있는 걸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한미자는 골목에 있는 작은 미용실로 향합니다. 미자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그녀가 20년 넘게 운영해온 터전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머리를 하러 오는 곳이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죠. 첫 번째 손님인 이웃집 김순자가 들어옵니다. 미자야, 오늘도 일찍 왔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요즘 좀 이상하세요. 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한미자가 김순자의 머리를 감기며 털어놓습니다. 아이고, 그럼 치매 아닌가? 요즘 그런 분들 많다던데.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박할머니도 그러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라고. 한미자는 손님의 머리를 자르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이미 짜증을 내고 있는데 병이 더 심해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미자는 미용실 문을 잠시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점심을 챙겨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박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님. 한미자가 급하게 방방곡곡을 찾아다닙니다. 화장실에도 베란다에도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남편 박성태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허둥대? 어머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부부는 급하게 동네를 뒤집니다. 다행히 골목 끝 슈퍼마켓에서 박옥래를 발견합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과자 코너 앞에 서 계셨죠.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한미자가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집이 어디더라? 박옥래가 한미자를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그 순간 한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성태가 중얼거립니다. 이거 심각한데. 이제 혼자 두면 안 되겠어. 한미자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남편은 과연 함께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날 밤 한미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 더 큰 시련을 맞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의 무력감이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미자는 속으로 자문합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지난 45년간 한미자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한미자가 시어머니 치매 증상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죠.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집에서 돌볼 수 있다고 했지만 증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미자는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남편 박성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들어와서 앉아. 박성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였죠. 한미자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부부. 박성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자는 거예요? 한미자가 어리둥절하게 되묻습니다. 이혼 말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박성태의 말에 한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태는 담배를 꺼뜨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왔지. 사랑은 진작 끝났어. 한미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이 떨어졌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 시간이 뭐였나요? 습관이었지.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박성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70이 넘었는데 남은 인생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미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 없이 사시겠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자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그 여자가 박성태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자야, 이 사람이 윤지영이야. 앞으로 나와 함께 살 사람이지. 박성태가 태연하게 소개했습니다. 윤지영은 한미자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한미자보다 20살도 더 어려 보였습니다. 한미자는 일어서서 박성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이혼하자고요?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류도 준비해뒀어.
박성태가 테이블 위에 이혼 신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한미자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절대 도장 안 찍어요. 왜 제가 이혼해야 하는데요? 그럼 조정 신청할 거야.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일 텐데 괜히 시간만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박성태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윤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한미자는 윤지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하세요? 빼앗은 게 아니라 성태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자기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미자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셨는데 누가 돌봐드려요? 박성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계속 돌봐주면 되잖아.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제가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돌보라고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며느리로 생각하시잖아. 갑자기 바뀌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야. 박성태가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윤지영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간병 경험이 없어서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한미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은 하면서 시어머니 돌보는 건 자기가 계속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요? 안 돼요. 이혼하면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어머님은 아들이 모셔야죠. 한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래도 되겠어? 그건 아들인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한미자는 이혼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5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서는 박성태와 윤지영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미자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 서윤의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시어머니 박옥래가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윤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윤지영의 말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미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일로 전화드렸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윤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간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미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언제고 당당하게 사랑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건가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님이 밤에 계속 계시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윤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시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윤지영을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 윤지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아주머니, 어머님이 밤새 돌아다니세요. 어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윤지영이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문을 잠그세요. 한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예요.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공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미자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실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셨을 거예요. 성태는 뭐 하고 있어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요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빠요. 집에 있어도 어머님 일은 저한테 맡기고. 윤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미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성태는 새 여자와 즐기기만 하고 어머니 간병은 한미자에게 떠넘긴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윤지영의 전화는 더 자주 걸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님이 밥을 안 드세요. 억지로 드시라고 하면 뱉어내시고. 윤지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세요. 한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윤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심각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윤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는 모셨어요? 네, 검사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윤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환청을 보신다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태한테 말해서 병원에 모셔가세요. 한미자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귀찮다고 해요. 그냥 약 좀 먹이라고 하고. 윤지영이 흐느꼈습니다. 한미자는 박성태의 무책임함에 분노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지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깨어나지 않으세요. 윤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한미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구급차 왔어요. 병원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지영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윤지영이 대답했습니다. 한미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윤지영이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라고 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윤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자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박옥래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야윌 수가 있나요? 어머님. 한미자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박옥래가 눈을 뜨더니 한미자를 알아봤습니다. 미자야, 넌 어딨었니? 나 혼자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미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복도에 나와서 윤지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주머니. 윤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간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미자는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사랑을 외치던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윤지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태 오빠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 박옥래가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치매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낯선 병원 환경이 혼란을 가중시켰던 거죠. 윤지영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이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박성태는 골프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핑계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윤지영이 박성태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박성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엄마가 그런 분이야. 미자도 힘들어했어. 그럼 다시 한미자 아주머니한테 부탁해보면 어때요? 윤지영이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줄 것 같아? 이미 끝난 사이인데. 박성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밤 박옥래의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어디 갔어? 여보. 박옥래가 이미 돌아가신 남편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윤지영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님, 밤이에요. 주무세요. 너 누구야?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박옥래가 윤지영을 낯선 사람 취급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성태 오빠 친구요. 윤지영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옥래는 더욱 흥분하며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윤지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박성태를 깨웠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너무 심해요. 박성태는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더니 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밤인데 왜 이러세요? 성태야, 이 사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박옥래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날 밤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박옥래는 1시간마다 깨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녔고 윤지영은 졸음을 참으며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윤지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못하겠어요. 하루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양원에 보낼까? 박성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윤지영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옥래의 밤낮이 바뀌었고 낮에는 계속 잠만 주무시고 밤에는 깨어 있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윤지영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낯선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옥래가 또다시 밤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에 윤지영이 달려갔지만 박옥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윤지영이 소리쳤지만 박옥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윤지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119에 전화를 거는 것도 힘들었어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윤지영은 박옥래 곁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해요. 의사가 박성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성태가 물었습니다.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의사가 윤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못하겠어요. 오늘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박성태도 답답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못해요. 윤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오빠랑 사귈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박성태는 윤지영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라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간병 같은 거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윤지영이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윤지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태와의 로맨스를 꿈꿨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치매 어머니 간병, 잠 못 드는 밤들, 끝없는 스트레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사랑의 모습이었나요? 며칠 후 윤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성태가 외출한 사이 짐을 쌌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옥래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윤지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윤지영이 박옥래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옥래는 윤지영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미자는 언제 와? 윤지영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한미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비가 내리는 그날 밤 윤지영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박성태에게 문자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미안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행복하세요. 다음 날 아침 박성태는 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윤지영 없이, 한미자 없이 오직 자신만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린 거죠. 윤지영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성태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려 했지만 하루도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어요. 첫날 밤부터 박옥래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박성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이웃에서 뭐라고 해요. 박성태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태야, 미자는 언제 와? 나 무서워. 박옥래가 아들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성태는 그제서야 한미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미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는 싫었습니다. 결국 박성태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시면 그때 데려오지 뭐. 혼자서 그렇게 합리화했죠. 병원에 어머니를 맡긴 박성태는 며칠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도 잠시였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 돈을 보면서 박성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서 이런 비용을 계속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한 달 후 박성태는 어쩔 수 없이 한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자야, 나야. 박성태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미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로 연락했어. 병원에 계시는데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박성태가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한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계속 너를 찾으셔. 박성태가 한미자의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모셔야죠. 저는 이제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박성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왜 망설여야 하죠? 한미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성태는 막막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어머니는 집에 언제 모실지 알 수 없고 윤지영은 연락 두절이고 모든 게 꼬여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미자는 딸 서윤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겼다고 하네요. 서윤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아빠 인맥을 통해 알아봤는데 집과 예금 상당 부분이 윤지영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서윤이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런 짓을 한 거지? 작년부터 조금씩 옮긴 것 같아요. 이혼 준비를 미리 해둔 거죠. 서윤이 분석했습니다. 아빠가 이혼을 결심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미자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성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재산까지 빼돌려 놓았던 거였어요. 그럼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한미자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배에게 상담받아 봤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재산 은닉이 명백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요. 한미자는 4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한미자는 박성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성태는 한미자보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지영이는 어디 갔어?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연락 두절이야. 엄마 간병이 힘들다고 떠나버렸어. 박성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부른 거군요. 한미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같은 거 하지 말고. 박성태가 한미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미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재산을 다 다른 명의로 빼돌려 놓고요? 박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알 건 다 알았어요. 언제부터 이혼을 계획하셨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말이에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 박성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상대로요?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박성태는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지금 체면이 중요해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한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앉아. 이야기해 보자. 박성태가 달래려 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한미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법정? 설마 소송하겠다는 거야? 박성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재산 은닉, 기만, 부정행위. 다 증거가 있어요. 한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태는 당황했습니다. 한미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소송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끼리 합의하자. 합의요? 이미 속임수를 쓴 사람과 무슨 합의를 해요? 한미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박성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당신한테서 정당한 몫을 받은 후에요. 박성태는 한미자가 이렇게 단단해질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금세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한미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45년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미자는 딸 서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윤의 선배인 김 변호사는 한미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재산 은닉의 증거가 명확하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예금명의 변경, 모두 이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럼 승산이 있는 건가요? 한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남편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 금융 업무에 정통하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고의성이 명백하거든요. 한미자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었어요. 소송장이 박성태에게 송달되자 그는 황급히 한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자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끼리 합의하자. 박성태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합의요? 이미 저를 속인 사람과 무슨 합의를 해요?
한미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박성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실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몫을 받은 후에요. 한미자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한편 한미자는 시어머니 박옥래를 병원에서 모셔와 딸 서윤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박옥래는 낯선 환경에서도 한미자를 알아보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미자야, 고맙다.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박옥래가 한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달 후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성태와 윤지영의 관계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통화 기록을 보니 거의 2년 전부터 만났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재산 이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요. 한미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이면 자신이 시어머니 간병으로 가장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바보였던 거네요. 한미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지영이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성태 오빠가 2년 전부터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 치매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고.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윤지영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성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지영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증인은 왜 이런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까? 박성태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간병을 해보니까 한미자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성태 오빠는 골프만 치러 다니면서 모든 걸 아주머니한테 떠넘겼어요. 윤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45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재판장이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태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좋아,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어. 박성태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 진정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아내도 날 버리고 애인도 날 버리고 이제 재산까지 다 뺏기겠네. 뭘 더 진정하라는 거예요? 박성태가 절규했습니다. 한미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한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가족이었어요. 박성태는 한미자의 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한미자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엄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윤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나게 된 것이 서글프면서도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 봅시다. 한미자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옥래는 한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자야. 우리 함께 살자.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한미자는 딸 서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지난 몇 달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박성태는 혼자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윤지영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원 직원의 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박성태와 한미자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5년 인생의 결론이 지금 나오는 거였어요.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합니다. 재판장의 첫마디에 한미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 박성태의 재산 은닉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는 2년여에 걸쳐 체계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했으며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 의무를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한 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것. 한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전체 재산의 70%를 원고 한미자에게 분할할 것. 70%요? 한미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박성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70%라니.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와 가족에 대한 책임 방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판결입니다. 셋째,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피고의 모친 박옥래 씨에 대한 간병 및 부양 책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박성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집도 돈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피고는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재판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성태가 갑자기 한미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자야,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한미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정하다고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제 인생을 포기했는데 당신은 2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재산까지 빼돌렸잖아요. 그건 당신이 냉정했어요.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간병으로 가장 힘들 때 당신은 골프장에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잖아요. 박성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미자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버린 건 가족이었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고는 45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왔으나 피고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미자는 딸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태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집도 돈도 가족도 다 없어져 버렸어. 한미자는 무너진 박성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법정을 나서면서 박성태가 마지막으로 한미자에게 애원했습니다. 미자야, 정말 끝인 거야?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미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2년 전에 이미 끝냈어요. 저는 단지 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엄마는 정말 내가 모실 거야? 박성태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실 거예요. 45년간 모신 시어머니세요. 당신과 달리 저는 가족을 버리지 않거든요. 박성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며칠 후 한미자는 동네 미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미자 미용실이었어요. 정말 다시 여실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한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홀가분하시겠네요. 정말 홀가분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때 시어머니 박옥래가 미용실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미자야, 이 의자 앉아봐도 될까? 어머님, 당연하죠.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박옥래가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 아직 쓸만하지? 한미자는 시어머니의 하얀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멀리서 박성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미자는 거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박성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 머리를 빗어드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한미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용실을 재개장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미자는 옛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자 씨, 큰일 났어요. 동네 김순자가 급하게 미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미자가 손님 머리에 파마를 감고 있다가 돌아봤습니다. 성태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는데요. 심근경색이래요. 김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박성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이 어디예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성모병원이래요. 혼자 원룸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웃이 발견했다는데 김순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가보세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4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한미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남이 된 사이지만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윤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한미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다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한미자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입니다. 다른 가족은 없어요. 한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대동맥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한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네요. 혈압도 높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한미자는 유리창 너머로 박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성태야. 박옥래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수술비며 입원비가 상당할 텐데. 한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박성태에게는 이제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재산 분할로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응급수술비만 해도 1,000만 원 정도이고 입원비까지 하면.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한미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받은 돈으로 치료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박성태가 잠깐 의식을 찾았습니다. 한미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자야, 왜 여기? 박성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다른 보호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성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가장 소중한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에요.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한미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태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죽을까봐 무서워. 혼자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한미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다시 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힌 부분을 완전히 뚫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더 들까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태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미자야, 나한테는 돈이 없어. 다 너한테 가지 않았어? 한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진행하세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엄마, 서윤이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왜 엄마가 아빠 치료비까지 내요? 서윤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둬? 한미자가 딸을 달랬습니다. 박성태가 고개를 돌려 한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정말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자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옥래도 옆에 앉아 계셨어요. 미자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성태가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박옥래가 한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한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서윤아,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거야.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으니까 그 자유를 선하게 써야지. 한미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태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한미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미자야,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이었어. 너 같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박성태가 후회했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건강만 회복하시면 돼요. 한미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박성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요. 박성태는 한미자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미자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대해줘서. 박성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미자는 병원을 떠나면서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한미자는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